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낙태 예방과 성과의 한계점과 또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라는 것을 의뢰한 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왜 고려하느냐, 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때, 왜 고려를 했었냐, 그 낙태를 어떤 때 생각을 해봤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애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족계, 더 이상의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또는 터울 조절, 이런 것들을 아이의 숫자나 나이 차이,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자신의 학업, 또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44%와 42%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또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71.5%였고, 또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제 파트너의 관계가 좋아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39.8%. 또 이제 나중에 낙태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다시 애를 갖는 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래서 나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뭐 이런 우려가 24.2%. 그리고 인공임신 중절 수술 자체가 무섭다. 낙태 수술 자체가 일단 무섭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유가 18.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사산이나 유산이 돼서 뭐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자연 유산이 됐다. 아니면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원래 하려던 인공으로 낙태를 하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13.3%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법이 실제로 지금 낙태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보건법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형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75.4%는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긴 했지만 잘 모른다, 또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이제 한 25%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분들은 왜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임신 중절이 이제 이거를 시행했을 때 형법에도 보면은 부녀가 해서 여성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그거를 도운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는 거가 있지만 임신을 시키게 한 남성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해서 물어본 설문이었는데, 여성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66.2%였고, 이 낙태를 불법적으로 이제 두는 경우에는 결국은 불법적으로 이게 하게 되면 여성의 건강에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합법화 시키면서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불법적인 환경 속에서 여성에게 더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65.5%였고, 자녀의 출산 여부는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지 사회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개별 가족이나 개인의 선택권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의 답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형법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허용사유가 있는데, 허용사유가 중간에 2008년, 9년에 굉장히 이제 그 전에 넓었던 부분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반에 해당하는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40%에 대해서는 40%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불필요하다라는 답은 한 10.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라는 분이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은 개정해야 된다라고 동의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형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과 비슷한 정도로 개정을 동의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 정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개정을 해야 되냐, 허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일단 기존에 있는 모체 생명 위협, 또 모체의 신체적 건강적 보호라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체의 정신적 보호, 정신적 건강 보호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이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보통 말하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허용 사유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이 정신적 건강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좀 폭넓게 적용돼서 모성이 원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굉장히 모성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런 요소가 될 수 있다면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조문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정신적 건강 보호라는 조문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태아 이상, 기형,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이랑 비슷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도 기존에 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안하거나 뭐 이런 부분,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거나 이런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도 포함돼서 이제 사유에 높게 나타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낙태 현장에서는 자기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높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자보건법 개정 사유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낙태에 대한 사유들을 대부분 담아서 그 사유에 대한 견해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요청에 의해서는 임신 주수랑 상관없이 허용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모자보건법에서 24주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령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임신 주수랑 상관없이 그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서는 허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24주가 지난 경우에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이제 사실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봤을 때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허용되거나 수용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의견들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성불평등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에는 152개 국가들 중에서 17등을 한 바 있는데, 이게 2014년에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23등, 155개 국가 중에 23등. 그런데 이제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188개, 189개 국가 중에 한 10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평등 지수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굉장히 낮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낙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이런 어떤 저출산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2004년, 5년 이후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사회적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한, 또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써왔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낙태하는 아이들을 살려서 그 아이들을 출산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계획 사업을 할 때는 낙태를 굉장히 허용하고 있었지만, 저출산 상태에서는 낙태를 강력하게 저지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그 아젠다,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는 낙태를 가급적 못하게 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출산을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개인과 가족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조정하려는 것. 이것이 이제 출산을 통제한다라고 사회적으로는 또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또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자유냐,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출산을 하는 것들을 조절해야 되냐, 통제를 당해야 되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는 인구 통제라는 목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 이상으로 낳으면은 좀 제재를 가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을 때는 그렇게 했었고 인구가 적을 때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사인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출산에 대해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의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 자체는 19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출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바 있었고 그래서 5년마다의 출산율을 감소 목표가 있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도 했고 법도 만들고 뭐 모자보건법에서 허용사유도 만들고 뭐 이런 다양한 그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 감소를 위한 어떤 그 감소를 만들어 내왔고 그게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임 시술을 받은 가구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준다든지 또 공공병원에서 출산을 할 때는 출산 비용에 대해서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한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출산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저출산 가족계획 시기에는 출산을 적게 할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결국은 출산을 억제하는 상황에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라는 것들을 침해해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출산 시대에서는 여성이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가족계획 문제나 이런 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이제 사회에서 그 인구가 유지되는 거가 이제 안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여성들에게 출산이 좀 강요되고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해서 키워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발전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 또 작용이 되게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오고 법적으로는 낙태가 굉장히 강하게 억제되는데 실제로 여성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낙태를 불법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저출산 시기 2005년부터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서 사회적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 시기에서는 출산율을 회복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데 그 출산해야 되는 여성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여전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저출산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불법적으로라도 낙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 사회, 이제 1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사회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산에 대한 문화 아니면 여성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조성되지 않으면 출산을 여성들이 하지 않고 또 결혼도 늦추고 뭐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지만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그 사회적인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럼 한국 사회가 이 사회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사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얻은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2019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낙태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제출합니다.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권리로서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에 대한 허용 조항도 굉장히 이제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강권에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해서 형법상에서 낙태를 죄로 만든 것 자체가 헌법상의 자기에 대한 행복 추구권, 또 자기 결정권 이런 모든 자유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낙태를 위헌 소송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 한번 이 비슷한 조항이 이제 위헌 소송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 일치한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건강권, 또 생명권에 대한 침해, 또 이제 재생산권에 대한 침해, 또 형사정책에 대한 상당성의 문제, 정당성의 문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4월에 이 형법상의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1953년에는 이 낙태죄가 처음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헌법상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 낙태죄.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지만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고 또 동의 낙태죄. 그래서 이제 여성의 축덕에 의해서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벌금을 처벌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형법상에서의 269조, 270조 1항 각각의 1항의 조항들이 66년 만에 이제 이 법이 위헌으로 판결이 되면서 태아와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깊은 관계가 있고 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엄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지 여성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나왔을 때는 여성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여성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이 낙태를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에도 비슷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위원회에 대한 그 소송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이제 2019년 4월에는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을 하면서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을 바꿀 수 있는 조항으로 입법을 해야지 된다라는 개정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의 그 정부가 이 조항에 대한 법조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낙태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다가 또 이제 지금 이제 저출산을 위해서 모자보건법이 이제 사항이 축소됐다가 이제 그런 낙태죄, 형법상의 낙태죄나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이런 조항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여성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이제 위헌 결정까지 나오게 됐고,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좀 낙태를 하지 말도록 해야지 더 좋은데 사실 그런 압박들로 인해서 법조문이 너무 이제 제한적으로 되니까 여성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위헌 소송을 해서 그게 이제 승리한 상태.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낙태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낙태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고, 그런 상태에서는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문화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재생산을 할 수 있고 또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사회가 어떻게 해야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사회 전체가 고민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과 성, 또 재생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들이 더 이제 개인들의 선택에 의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가 많이 이제 확산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부터 홍보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식이 많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개인들이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처음부터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낙태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명 존중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또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결정권에 의한 성생활과 또 낙태가 필요 없는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 여성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되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합법적으로 하면서 이것들이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다시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이 잘 되고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합법화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낙태를 해서 건강하게 다시 재생산 가능한 그런 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법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제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비용에 대한 접근권, 그래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낙태가 그 여성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같이 성관계를 한 남성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낙태를 하지 않으려면 그 남성이 같이 양육이나 여러 사회 환경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남성이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조항이나 그런 사회적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교육받고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낙태를 억제하고 유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낙태가 예방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법적 근거가 선진국들 대부분에서 법적 근거로는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낙태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내는 거는 합법화됐지만 낙태하는 사유들을 줄이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낙태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법은 허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낙태를 안 해도 될 수 있게 사회문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대책을 만들 때 10대, 20대에서 이제 책임감 있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만약에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낙태하지 않고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10대에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애를 낳고 자기가 교육받을 거나 자기의 인생에서의 커리어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대책, 그다음에 미혼모나 다양한 차원에서의 만약에 불가피하게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가 키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입양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비밀로 출산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아이가 결국 비밀 출산을 이유로 낙태되지 않고 출산한 다음에 비밀 출산으로 인한 아이이지만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입양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가진 경우에는 그 아이가 출산되는 것이 그 산모, 모성과 그 아이 둘 다를 위해서 다 크게 문제가 없게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개발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TV 프로그램이나 뭐 온라인 뭐 여러 가지 교육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나 캠페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생명윤리,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는 사상에 대한 어떤 인식, 또 의료인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던 상태에서 이제 합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낙태를 이제 최대한 줄이면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의사들이 의료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어떤 인식을 다시 교육시킨다든지 실질적으로 낙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재교육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여성의 선택권과 가족의 계획,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정책, 사회 전체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거의 일환으로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국가 정책이 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에서 이제 청소년 성 문제가 많이 되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까지도 성 문제에서 이제 많이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10대 연령층의 임신, 또 임신 중절 경험은 나중에 20대, 30대에서 실제로 임신이 필요하고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기에 선진국들의 경우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성교육이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교육들을 조금 더 조기에 하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고 또 임신을 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사회가 같이 풀어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육이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 또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결혼 제도와 성 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 그 위헌 소송에 의한 이제 법 제도를 만들면서 올해 연말까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모자보금 사업에서의 일부로 이제 임신 중절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내용에는 안전한 피임 방법, 또 성적 문화에 대한 편향성, 이걸 제거하는 방법, 또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제 안전한 사후 피임약의 복용, 또 파트너 간에 함께 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식의 제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임신 전에 위기 임신 상담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불법인 상태에서도 운영이 되는데 이게 불법인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상담을 했을 때 이제 그거를 계속 임신을 지속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낙태를 하겠다 하면 이게 불법인 상태에서 낙태를 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담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화되면 상담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면 임신을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지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혜택 같은 걸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에는 임신을 낙태를 하려고 왔다가 상담을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낙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상담 부분이 조금 더 합법화 된다면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담이 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낙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 기록에 사유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임신 낙태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태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축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임신 상담에 대해서
콜센터가 현재도 운영되지만 이게 합법화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그런 임신 관리에 대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임신부 등록에 대한 관리, 또 임신부를 계속 이제 그 시기마다 검사를 해주고 또 출산 교육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진이나 상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들을 지자체 단위로도 하고 있고 또 정부 단위로도 모자보건법상에 임산부의 날 이런 게 지정돼 있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인부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칸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정해 놓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어떤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 배려 캠페인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